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실화입니다. 한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된 사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자식들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김동철 씨, 올해 72세입니다. 평생을 중소기업 사장으로 살아오며 두 아들을 키우신 분이에요. 30년간 운영해온 철강 회사로 꽤 괜찮은 재산을 모으셨습니다. 강남에 있는 40평 아파트와 지방에 있는 공장 부지, 그리고 10억이 넘는 현금까지. 자식들 앞에서는 절대 자랑하지 않으셨지만 사실 꽤 여유 있는 삶을 살고 계셨죠. 그런데 3년 전 갑자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내 순자 씨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요양원에 모셔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동철 씨는 아내를 위해 최고급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이 넘는 비용이었지만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없었죠. 그날 저녁 큰아들 민수 45세와 둘째 아들 민호 42세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애들아, 엄마 상태가 심각해서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다. 아버지, 얼마나 드는데요? 민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 그 순간 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좀 부담스러운데요. 요즘 집값도 오르고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서. 뭔 소리냐? 내 엄마를 모시는 비용을 부담스럽다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저렴한 곳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동철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 치료비를 아까워한다니. 하지만 그땐 단순히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때까지만 해도 동철 씨는 자식들의 속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를 요양원에 모시고 매일 면회를 다니며 정성껏 돌봤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치료비는 계속 나갔지만 동철 씨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 터졌어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주요 거래처의 연쇄 부도로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한 거예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결국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회사 정리하고 직원들 월급 주느라 거의 바닥났습니다. 동철 씨는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애들아, 아버지 회사가 망했다. 이제 정말 어려워졌어. 뭐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일단 집을 팔아야 할 것 같다. 엄마 치료비도 계속 나가고. 그 순간 두 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집을 꼭 파셔야 하나요? 엄마는 이미 의식도 없으시잖아요. 뭔 소리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 상태로는 회복 가능성도 없고 굳이 그렇게 비싼 곳에 계실 필요가 있을까요? 동철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를 포기하라고 하는 건가요? 너희들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면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날 밤 동철 씨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식들이 할 말인가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민수와 민호가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형, 아버지가 집 팔면 우리 상속받을 게 없어져. 그러니까 말이야. 엄마 치료비로 다 날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국민요양원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의식도 없는데. 맞아. 솔직히 우리도 살아야지. 동철 씨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평생을 키운 자식들이 어머니를 짐덩어리로 여기고 있었다니. 그 후로 동철 씨의 인생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 정리하느라 빚까지 지게 되었고,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국민요양원으로 옮겼지만, 시설이 워낙 열악해서 금세 상태가 악화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순자 씨는 쓸쓸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임종을 지키는 건 동철 씨 혼자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오지도 않았거든요. 장례식장에서도 자식들은 돈 걱정부터 했어요. 아버지 장례 비용 얼마나 나와요? 간소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동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뭘 아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너희 어머니를 간소하게 보내라고. 아버지, 돈 없으시면서 무리하시면 안 되죠. 그 순간 동철 씨는 깨달았어요. 자식들에게 자신은 이미 짐이 되어 있었다는 걸. 돈이 없어진 아버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였던 거죠. 아내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정말 남은 게 없었어요. 전세 보증금 몇 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자식들은 탐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 아버지. 우리가 모실게요. 하지만 동철 씨는 알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원하는 건 자신이 아니라 그 보증금이라는 걸. 아니다. 난 혼자 살겠다. 아버지, 그 돈으로 얼마나 사시려고요? 결국 동철 씨는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 평생 넓은 집에서 살던 분이 이제는 3평도 안 되는 고시원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몇 달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시원비를 내러 가는데 관리인이 말하더라고요. 어르신, 아드님들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가지고 계시냐고. 뭐라고? 돈이 떨어지면 연락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모시러 온다고. 동철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식들이 자신의 돈이 언제 떨어지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한 푼까지 빼앗으려고. 그날 밤 동철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한 푼도 남겨주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하겠다고. 다음 날 동철 씨는 남은 돈을 모두 인출했어요. 그리고 고시원을 나와 거리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72세 아버지가 노숙자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일일까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아버지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철 씨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과연 자식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2부 거리에서 만난 진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지하도. 추운 겨울바람을 피해 노숙자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 사이에 새로운 얼굴이 보였어요. 바로 김동철 씨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평생 따뜻한 집에서 살던 분이 갑자기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자려니 온몸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동철 씨는 참았습니다. 자식들에게 굴복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어르신,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옆에 있던 노숙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아, 네. 며칠 전부터 여기 있게 됐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전 박영수라고 합니다. 김동철입니다. 박영수 씨는 동철 씨에게 이것저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디서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밤을 새는 게 안전한지, 공중화장실은 어디에 있는지까지. 영수 씨는 여기 오래 계신 거예요. 벌써 2년째네요. 전 원래 자영업 했는데 코로나 때 망하고 집도 날리고 자식들한테는 창피해서 연락도 못하고 있어요. 동철 씨는 박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박영수 씨는 자식들에게 창피해서 연락을 못한다고 했는데 동철 씨는 자식들이 싫어서 연락을 안 하는 거였죠. 며칠이 지나면서 동철 씨는 거리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아침에는 종교단체에서 주는 무료급식으로 배를 채우고, 낮에는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지하도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동철 씨가 종로공원에서 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여보, 아버지가 고시원에서 나가셨다고? 언제? 민수 목소리였어요. 동철 씨는 재빨리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일주일 전이래. 관리인이 그러는데 짐도 안 챙기고 그냥 나가셨다고. 그럼 돈은, 아버지가 가진 돈은 얼마나 되는 거야? 몰라. 한 3천만 원 정도 있을 거야. 동철 씨는 숨어서 자식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자신을 걱정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어요. 형, 아버지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찾긴. 어디 가겠어. 돈 떨어지면 알아서 연락 올 거야.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돈을 다른 데 쓰시면 어떡해? 설마 그러시겠어? 그 나이에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동철 씨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뛰어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냉정한지 더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동철 씨는 박영수 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사실 제 자식들이 절 돈 때문에 이용하려고 해서요. 어르신, 자식이 그럴 리가 있나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는데 직접 들었어요. 박영수 씨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철 씨의 절망에 찬 목소리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어르신, 자식은 자식이에요. 나중에는 후회할 거예요. 글쎄요. 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때 갑자기 박영수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밤늦은 시간인데 누가 전화를 걸었을까요? 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목소리 맞죠? 전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영수 씨의 딸인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너 왜 이 시간에?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저희가 2년 동안 찾았어요.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박영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다, 수진아. 아버지는 이미 집만 될 뿐이야.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엄마도 매일 울고 계시고,
오빠도 아버지 찾으러 다니고. 제발 돌아오세요. 동철 씨는 박영수 씨의 통화를 들으며 부러웠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그렇게 찾는다니. 자신의 자식들과는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 아버지가 망신을 시켰는데. 아버지, 돈이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내일 제가 모시러 갈게요. 꼭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영수 씨는 한참을 울었어요. 동철 씨, 미안해요. 제가 자식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바보짓을 했네요. 아니에요. 영수 씨. 영수 씨 자식들은 정말 훌륭해요. 동철 씨도 연락해 보세요. 혹시 아실까요? 동철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의 자식들은 다르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박영수 씨의 딸이 정말로 찾아왔어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안겼어요. 아버지 정말 많이 찾았어요.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아버지가 바보였어. 이제 집으로 가요. 엄마가 아버지 방도 그대로 두고 기다리고 있어요. 동철 씨는 그 광경을 보며 부러우면서도 씁쓸했어요. 세상에는 이런 자식들도 있구나. 자신의 자식들이 더욱 원망스러워졌죠. 박영수 씨가 떠나기 전에 동철 씨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동철 씨,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자식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영수 씨도 행복하게 사세요. 박영수 씨 가족이 떠난 후 동철 씨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다른 노숙자들도 있었지만 진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박영수 씨뿐이었거든요. 그날 밤 동철 씨는 오랜만에 자식들 생각을 했어요. 혹시 박영수 씨 말대로 자식들이 마음을 바꿨을까? 혹시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다음 날 산산조각이 났어요. 우연히 민수가 부인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여보, 아버지 연락 없어. 없어. 아마 돈 다 떨어져 가니까 곧 연락 올 거야. 그런데 정말 안 오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찾아다닐 수도 없고. 아버지가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놓지는 않았을까? 설마 그런 거 쓸 만큼 똑똑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가지도 않았을 거야. 동철 씨는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자식들은 정말로 자신의 돈만 관심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그날 밤 동철 씨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자식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기로.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절대 잊지 못할 그런 선물을 말이에요. 3부 위험한 도박판. 거리 생활 3주째 동철 씨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하도에서 만난 50대 남자 최철민 씨였는데 이 사람은 다른 노숙자들과 달랐어요. 형님, 여기서 이렇게 지내시면 안 되죠. 돈 벌 방법이 있는데 관심 없으세요? 돈 벌 방법이요? 철민 씨는 동철 씨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속삭였어요. 사실 저는 여기 잠깐 피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꽤 큰 사업을 했었거든요. 무슨 사업이요? 포커 게임이요. 강남 쪽에 있는 고급 포커룸에서 큰 돈이 오가는 게임을 했어요. 한 게임에 최소 500만 원씩 걸쳐. 동철 씨는 놀랐어요. 포커 게임이라니. 그건 도박 아닌가요?
그런데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잠깐 운이 없어서. 하지만 저는 포커를 20년 넘게 했어요. 실력이 있다고요. 형님도 한번 배워보세요. 미천만 있으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저는 도박이 아니에요. 실력 게임이에요. 저를 믿고 한 번만 같이 가보세요. 철민 씨는 계속 동철 씨를 설득했어요. 사실 동철 씨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금 가진 돈이 3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대로 아껴 써봤자 몇 년 못 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한 푼도 남겨주기 싫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한 번만 구경이라도 가보시죠. 어차피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결국 동철 씨는 철민 씨를 따라 나섰어요.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물.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고급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현금 뭉치들이 쌓여 있었죠. 와, 정말 큰 돈이 오가는군요. 저 테이블은 한 게임에 1천만 원씩 걸어요. 한 번에 억 단위 돈이 움직이죠. 동철 씨는 그 광경에 압도되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철민 씨, 저는 이런 게 처음이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우선 작은 테이블부터 시작해보죠. 철민 씨는 동철 씨를 가장 작은 테이블로 데려갔어요. 한 게임에 100만 원씩 거는 테이블이었어요. 형님, 여기서 몇 게임만 해보세요. 포커는 심리전이에요. 상대방의 표정만 잘 읽으면 돼요. 첫 게임에서 동철 씨는 운 좋게 이겼어요. 300만 원을 땄죠. 평생 이렇게 쉽게 돈을 번 적이 없었어요. 봤죠? 이렇게 쉬운 거예요. 형님은 타고난 감이 있어요. 철민 씨의 칭찬에 동철 씨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두 번째 게임에서도 이겼고, 세 번째 게임에서는 졌지만 크게 잃지는 않았어요. 그날 첫 방문에서 동철 씨는 500만 원을 땄어요. 거리에서 몇 주간 고생했던 것이 한순간에 잊혀질 정도였죠. 철민 씨,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그렇죠. 앞으로 자주 오시면 생활비 걱정은 없을 거예요. 그날부터 동철 씨는 포커룸을 자주 찾게 되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운이 좋았어요. 거의 매일 이기면서 2천만 원을 더 벌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갑자기 운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게임에서 500만 원을 잃고 다음 게임에서 300만 원을 또 잃었어요. 철민 씨, 오늘은 운이 안 좋네요. 괜찮아요, 형님. 원래 도박은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일은 분명 좋을 거예요. 동철 씨는 철민 씨의 말을 믿고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계속 졌어요. 한 달 만에 가진 돈의 절반인 1,500만 원을 잃었죠. 이상하네요. 처음엔 잘 이겼는데. 형님, 혹시 너무 조급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포커는 냉정해야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동철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화장실에서 철민 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 그 영감 거의 다 털렸어.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남았어. 실력이 좋아 보이던데? 실력은 무슨? 처음에 일부러 이기게 해줬잖아. 미끼 던져서 물고기 낚시하는 거랑 똑같아. 동철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철민 씨는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할 계획이었던 거죠. 그 영감이 가진 돈이 3천만 원 정도라고 했지. 이제 절반 털렸으니까 마지막까지 쥐어짜자. 동철 씨는 화장실에서 나와 바로 포커룸을 떠났어요. 철민 씨가 놀라며 뛰어왔지만 이미 늦었죠. 형님, 왜 그러세요? 오늘은 분명 큰돈 딸 날이에요. 철민 씨, 당신이 누군지 다 알았어요. 무슨 소리세요? 사기꾼이죠. 처음부터 저를 노린 거였어요. 철민 씨의 표정이 변했어요. 더 이상 착한 척 하지 않았죠. 뭘 안다고 그래요? 증거라도 있어요? 화장실에서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래도 뭐 어쩔 건데요? 신고할 거예요? 포커룸 자체가 불법인데. 동철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신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동철 씨는 다시 거리로 돌아왔어요. 가진 돈은 1,5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바보였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던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포커룸 사람들이 동철 씨를 그냥 놔두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무서운 사람들이 동철 씨를 찾아왔어요. 김동철 씨죠.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누구세요? 포커룸에서 빚진 돈 갚으러 왔어요. 무슨 빚이요? 제가 빚진 게 없는데요. 개인비 체불이 5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보증금도 있고. 사실 동철 씨는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꾸며낸 서류까지 들고 왔었죠. 이틀 안에 1천만 원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그들의 협박에 동철 씨는 두려웠어요. 남은 돈마저 뺏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동철 씨는 또 다른 결심을 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남은 돈으로 자식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고 모든 것을 끝내기로 한 거예요. 자부 사기와 절망, 포커룸 사기단에게 빚진 1천만 원. 이건 완전히 조작된 빚이었지만 동철 씨에게는 위협적이었어요. 남은 돈 1,500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을 뺏기면 정말 갈 곳이 없어지거든요. 아저씨, 이틀이면 내일까지예요. 돈 준비되셨죠? 무서운 얼굴의 남자들이 지하도까지 찾아왔어요. 다른 노숙자들도 무서워서 피하더라고요. 제발. 저는 정말 그런 돈 빌린 적 없어요. 여기 서류 있잖아요. 당신이 직접 서명한 거예요. 그들이 내민 서류를 보니 정말 동철 씨 이름으로 된 차용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서명은 분명 가짜였죠. 동철 씨가 포커룸에서 신분증을 맡겼을 때 누군가 조작한 것 같았어요. 이건 제 서명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경찰서 가서 확인해 보시죠. 아, 그런데 포커룸에서 도박한 것도 같이 신고되겠네요. 결국 동철 씨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1천만 원을 건네주니 남은 돈은 500만 원뿐이었죠. 앞으로는 이상한 곳 출입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들이 떠난 후 동철 씨는 허탈했어요. 몇 주 만에 3천만 원이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속도라면 몇 달 못 가서 정말 한 푼도 없게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동철 씨는 오랜만에 자식들을 떠올렸어요. 민수와 민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걸 알까? 궁금해서 민수가 사는 아파트 근처까지 가봤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민수가 새 차를 몰고 나오더라고요. BMW 최신형이었어요. 돈이 없다더니
새 차는 언제 샀지? 호기심에 며칠 더 지켜봤어요. 민수 부부는 매일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민수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아버지 소식은 어때? 아직 연락 없어. 그런데 좋은 것 같아. 왜? 솔직히 아버지가 계시면 우리 부부 생활에 간섭하실 거 아니야. 이렇게 자유로운 게 낫지. 그래도 걱정되지 않아? 뭐, 걱정해. 돈 떨어지면 알아서 연락 올 거야. 그때까지는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 동철 씨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사라진 것을 오히려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 민호는 어떨까 해서 그쪽도 가봤어요. 민호 부부도 비슷했어요. 아버지 걱정은 전혀 없고 오히려 편하다는 식으로 살고 있었죠. 여보, 시아버지 언제 연락 오실까? 모르겠어. 솔직히 좀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집에 오시면 여러모로 불편하잖아. 돈도 들고. 그렇긴 하지. 그런데 시아버지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될까? 한 3천만 원. 아무튼 우리한테 올 돈이니까 아껴 쓰시길 바라자. 동철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는 아버지가 돈덩어리일 뿐이었거든요. 그 순간 동철 씨는 무서운 계획을 세웠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돈만 원한다면 정말 충격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로 한 거예요. 다음 날, 동철 씨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아버지 어디 계세요? 고시원에서 나가셨다면서요. 아, 그냥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다. 어디요?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흥미가 섞여 있었어요. 아마 아버지의 돈 상황이 궁금했을 거예요. 그냥 혼자 지내는 게 편해서 말이야. 그런데 민수야, 아버지가 좋은 투자처를 알게 됐어. 투자요? 응, 부동산 투자인데 수익률이 아주 좋대. 한 달에 20% 이상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관심 있어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그런데 안전한 거예요. 물론이지. 강남 땅이니까 안전하고 수익도 보장되어 있어. 그럼 아버지 돈을 거기에 투자하신 거예요? 응, 500만 원 투자했는데 벌써 100만 원 수익이 났어. 이건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동철 씨는 자식들의 반응을 시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아버지, 혹시 저희도 투자할 수 있을까요? 과연 민수는 바로 관심을 보였어요. 아버지 안부보다 돈 이야기에 더 흥미를 느끼는 거였죠. 글쎄, 최소 투자 금액이 좀 높아서. 얼마요? 1천만 원부터 받는데. 1천만 원이면 저희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철 씨는 씁쓸했어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말보다 투자 이야기에 더 적극적인 아들을 보니 정말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럼 너도 투자하고 싶어. 네, 정말 안전하다면 해보고 싶어요. 알겠다. 그럼 민호한테도 물어보고 관심 있으면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서 동철 씨는 민호에게도 똑같은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의 반응도 민수와 똑같았어요. 아버지 안부는 대충 묻고 투자 이야기에만 집중했죠. 며칠 후 두 아들이 동시에 연락을 해왔어요. 아버지, 저희 투자하기로 했어요. 민수는 1천만 원, 민호는 1,500만 원 준비했어요.
그래. 그럼 만나서 이야기하자. 드디어 동철 씨의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자식들이 얼마나 돈에 눈이 멀었는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죠. 오부 아버지의 마지막 연출. 일주일 후 동철 씨는 두 아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는데 동철 씨는 일부러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갔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말이죠. 아버지, 민수와 민호가 반가워하며 달려왔어요. 몇 주 만에 만나는 아버지였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더 많이 보였어요. 아버지, 어디서 지내셨어요?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했어요. 민호가 말했지만 동철 씨는 그들이 정말 걱정했는지 의심스러웠어요. 만약 정말 걱정했다면 왜 진작 찾지 않았을까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 정말 투자하고 싶어. 네, 정말 안전한 거죠. 물론이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봤어. 사실 동철 씨는 완전히 가짜 투자를 만들어 놓았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였죠. 하지만 자식들의 탐욕을 시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돈은 언제 가져올까? 저희가 지금 가져왔어요. 민수가 가방에서 현금 봉투를 꺼냈어요. 1천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였죠. 민호도 마찬가지로 1,500만 원을 준비해 왔어요.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가져오다니. 아버지가 현금으로 달라고 하셔서요. 그런데 정말 안전한 거죠. 동철 씨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민수야, 민호야. 너희들은 아버지가 혹시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도와줄 거지. 물론이죠, 아버지. 당연하죠.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너무 성의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았죠. 그럼 만약 아버지가 돈을 다 잃고 거리에서 지내게 되면?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말이야. 민수와 민호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살기 힘들어서. 물론 최대한 도와드리겠지만, 최대한이면 얼마나?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동철 씨는 허탈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그것도 최대한이라는 조건부였죠. 알겠다. 그럼 이 투자건은 여기서 끝내자. 네. 왜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동철 씨가 일어서려고 하자 두 아들이 당황했어요. 아버지, 왜 갑자기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아버지가 생각을 바꾼 거야. 그럼 저희 돈은요? 역시 자식들의 관심은 돈이었어요. 아버지의 기분보다 투자 돈이 더 중요했던 거죠. 돈은 가져가. 투자는 취소야. 그 순간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혹시 더 좋은 투자처를 찾으신 거예요? 그럼 저희도 더 투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집 담보 대출 받으면 5천만 원도 가능해요. 민호도 거들었어요. 저도 전세 자금 대출 받으면 3천만 원은 될 것 같아요. 동철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식들이 아버지의 가짜 투자를 위해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고 하다니. 이 정도로 돈에 눈이 멀었구나 싶었죠.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네, 정말 좋은 기회라면.
그 순간 동철 씨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알겠다. 그럼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이 투자는 위험할 수도 있어. 만약 돈을 잃으면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 물론이죠. 그리고 혹시 아버지가 어려워져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게. 자식들은 서슴없이 약속했어요. 그들에게는 큰 돈을 벌 기회였으니까요. 좋아. 그럼 다음 주에 돈을 준비해와. 그날 저녁 동철 씨는 중요한 준비를 했어요. 유언장을 쓰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 유언장은 자식들이 상상도 못할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한 거예요. 민수야, 민호야. 아버지가 너희에게 마지막 교훈을 줄 시간이 왔구나. 일주일 후, 자식들은 정말로 1억 원을 준비해 왔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었죠. 그들의 눈에는 욕심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이 돈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교훈이 될 거라는 걸. 육부 1억 원의 함정.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어요. 민수와 민호는 정말로 1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왔어요. 민수가 5천만 원, 민호가 5천만 원. 각자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었죠. 아버지, 준비 다 됐어요. 가방 2개의 현금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동철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후회 안 하겠지. 네, 아버지를 믿어요. 그리고 혹시 잃어도 아버지 탓하지 않겠지. 물론이에요. 저희가 선택한 거니까요. 동철 씨는 가방을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런데 너희들 아버지가 만약 진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 거야? 저희가 도와드리죠. 얼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50만 원씩. 그런데 이 돈 잃으면 너희들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럼 좀 줄여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한 20만 원?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동철 씨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어요. 자식들의 본 모습을 완전히 알게 되었거든요. 알겠다. 그럼 투자 진행하자. 동철 씨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투자처에 가서 돈 맡기고 와야지. 저희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안 돼. 이런 건 비밀이 중요해. 사실 동철 씨는 어떤 투자처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카페를 나선 동철 씨는 바로 은행으로 향했어요. 1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500만 원과 합쳐서 총 1억 500만 원이 되었어요. 다음 날, 동철 씨는 중요한 일을 시작했어요. 우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정식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선생님, 제가 죽으면 이 유언장을 제 아들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언 내용이 네, 특별하죠. 하지만 이게 제 진심입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동철 씨의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리고 유언장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민수야, 민호야. 너희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느냐? 너희들은 어머니가 죽어가실 때도 돈 걱정부터 했고, 아버지가 어려워져도 외면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가짜 투자에 속아서 집까지 담보로 잡았구나. 이 1억 원도 너희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몰랐던 너희들에게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교훈이다. 유언장을 작성한 후 동철 씨는 또 다른 준비를 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한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동철 씨는 2시간 넘게 자신의 이야기를 녹화했어요. 자식들이 어머니 치료비를 아까워했던 것부터 자신이 노숙자가 된 이야기, 그리고 가짜 투자로 자식들을 시험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민수야, 민호야. 아버지는 너희들이 언젠가는 깨닫기를 바란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말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서는 그걸 가르쳐 줄 수 없을 것 같구나. 너희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깨닫기를 바란다. 며칠 후 동철 씨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투자 결과 나왔어. 어떻게 됐어요? 망했다. 네. 1억 원 다 날렸어.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 판단했어. 아버지, 그럼 저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자식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돈이었어요. 돈은 없어. 다 날렸으니까.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대출 갚을 돈이 없는데.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아버지도 이제 빈털털이야. 아버지, 농담이시죠? 정말 다 잃은 거예요? 민호에게도 똑같은 전화를 걸었어요. 반응도 똑같았죠. 아버지를 걱정하는 말보다는 자신들의 돈 걱정부터 했어요. 그날 밤 2 아들이 급하게 동철 씨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정말 다 잃은 거예요. 응, 미안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안전하다고 하셨잖아요. 아버지도 속은 거야. 민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책임지세요. 저희 집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책임이라니? 아버지가 잘못 투자해서 생긴 일이니까 아버지가 해결하세요. 동철 씨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씁쓸했어요. 결국 마지막까지 돈 이야기만 하는구나. 너희들 아버지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알아? 그런 거 말고 해결 방안을 생각하세요. 민호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명의로라도 대출 받아서 갚으세요. 그 순간 동철 씨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어요. 알겠다. 아버지가 책임질게. 정말요? 응,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 돈 말고 말이야.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일단 돈부터 해결하세요. 동철 씨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식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을 거였죠. 알겠다. 내일까지 기다려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어. 7부 마지막 만찬. 다음 날 저녁 동철 씨는 자식들을 고급 한정식 집으로 불렀어요. 자신이 자주 가던 곳이었죠.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였어요. 아버지, 왜 갑자기 이런 비싼 곳에서 1억 원 날려놓고 이런 데서 밥을 먹어요? 자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동철 씨는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너희들과 마지막으로 좋은 식사 한번 하고 싶어서. 마지막이라니요? 아버지가 곧 멀리 떠날 생각이야. 어디로요? 시골 어디든지. 서울에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식사가 나오는 동안 동철 씨는 자식들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잃어버린 1억 원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돈 갚을 방법이 없어요? 글쎄다. 아버지도 이제 빈털터리인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동철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민수야, 너는 아버지가 죽으면 슬플까? 아버지, 갑자기 무슨 그런 소리를. 그냥 궁금해서. 물론 슬프죠. 얼마나? 네. 얼마나 슬플까? 1억 원 잃은 것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민수가 당황했어요. 아버지, 그런 걸 어떻게 비교해요? 그럼 민호는 어떻게 생각해? 민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자식들은 아버지의 죽음과 돈을 비교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불길해요. 하지만 동철 씨는 계속 물어봤어요. 만약 아버지가 내일 죽는다면 너희들이 가장 후회할 것은 뭘까? 아버지랑 더 많은 시간을 못 보낸 것. 정말. 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아버지랑 시간을 보내자. 지금요. 하지만 저희 회사 일도 있고, 그리고 대출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결국 자식들은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다른 일들이 더 급하다고 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동철 씨는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이 아버지에게 바라는 게 뭐야? 1억 원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거 말고. 자식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아버지에게 바라는 건 돈 문제 해결뿐이었거든요. 알겠다. 아버지가 마지막 선물을 줄게. 무슨 선물이요? 내일 알게 될 거야.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동철 씨는 자식들에게 말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변호사 사무실로 와. 아버지가 해결책을 마련해 놨어. 정말요? 어떤 해결책이요? 가서 보면 알아. 그날 밤 동철 씨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어요.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녹화한 영상을 USB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1억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절차도 완료했어요.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보낼 편지를 썼어요. 민수야, 민호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 선물을 받고 나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너희들의 선택이다. 아버지는 너희들이 언젠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란다. 새벽에 동철 씨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평온한 적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자유로웠거든요. 여보, 미안해. 당신보다 먼저 가게 됐네.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내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민수야, 민호야. 아버지의 마지막 교훈을 잘 받아라. 다음 날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에는 민수와 민호가 와 있었어요. 하지만 동철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왜 안 오시지? 전화도 안 받네. 그때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김민수 씨, 김민호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아버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변호사는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뭐죠? 열어보시면 됩니다. 8부 충격적인 진실. 봉투 안에는 유 원장과 USB,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민수와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부터 펼쳤어요.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놀라지 마라. 이것은 아버지의 선택이었다. 너희들은 1억 원을 잃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 돈은 잃어버린 게 아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돈도 너희들에게는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편지를 읽어가던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잠깐, 이게 무슨 말이야? 민호가 편지를 빼앗아 읽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속이신 거야?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유 원장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 원장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동철 씨의 모든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왜 이런 짓을? 그리고 이것도 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동철 씨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민수야, 민호야. 너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버지의 계획이 성공한 것이다. 영상 속 동철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너희들은 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할 것이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들려주겠다. 동철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을 때 자식들이 치료비를 아까워했던 것, 회사가 망했을 때 아버지를 외면했던 것, 그리고 아버지가 노숙자가 되어도 찾지 않았던 것까지. 너희들은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직 아버지가 가진 돈에만 관심이 있었지. 민수와 민호는 영상을 보며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투자 이야기도 모두 거짓이었다. 아버지가 너희들을 시험해 본 것이다. 과연 너희들이 돈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지 말이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너희들은 끝까지 돈만 생각했다. 심지어 집까지 담보로 잡아가며 투자하려고 했지. 영상 속 동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너희들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민호가 소리쳤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마지막 선택을 했다. 너희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대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모든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1억 원은 물론이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500만 원까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민수가 벽을 치며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돼요? 자기 자식들보다 남을 더 챙긴다고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직 영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안타깝다. 너희들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한 것이 말이다. 혹시 너희들이 이 영상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때는 아버지도 마음이 놓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희들의 아이들에게는 돈보다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어라.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말이다. 영상이 끝나자 사무실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꺼내 읽었어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후회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진정한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죽은 아버지가 바라는 유일한 소원이다. 민수와 민호는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구부 너무 늦은 후회. 며칠 후 동철 씨의 시신이 한강에서 발견되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자살로 판정되었죠. 주머니에는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짧은 유서가 들어 있었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동철 씨가 운영했던 회사의 옛 직원들, 그리고 그가 기부한 자선단체 관계자들까지. 하지만 정작 가족들의 눈물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삼촌, 정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민수의 아들 지훈 25세가 물었어요. 응.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단다. 왜요? 아프셨어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설명할까요? 할아버지는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민호의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할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 장례식 3일 동안 민수와 민호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영상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형,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걸까? 모르겠어.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셨으니까. 그런데 1억 원은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하지? 결국 마지막까지도 돈 걱정을 하는 자신들을 보며 두 형제는 아버지 말씀이 맞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철 씨가 기부한 자선단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김동철님께서 1억 500만 원을 저희 단체에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소원이 있으셨어요. 무슨 소원이요? 이 돈으로 가난한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급식소 이름을 사랑나눔터로 지어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드님들이 언제든지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면 환영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민수와 민호는 또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는 죽어서도 그들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밤 두 형제는 오랜만에 함께 술을 마셨어요. 형, 우리 정말 나쁜 자식들이었어. 아버지가 그렇게 힘드셨는데 왜 몰랐을까? 돈만 생각했으니까. 이제라도 바꿀 수 있을까? 며칠 후 민수와 민호는 사랑나눔터를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기부한 돈으로 만들어진 무료 급식소였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의 노인분들을 만났어요. 거리에서 생활하다가 이곳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계신 분들이었죠. 우리 아버지도 이런 곳에서 밥을 드셨겠네.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혹시 김동철이라는 분 아세요? 한 노인분께 물어봤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아, 동철이 형, 그분 아들들이시구나. 네. 아버지가 어떠셨는지.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런데 항상 슬퍼 보이셨어요. 왜요? 자식들 걱정 때문이었죠.
자식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보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수와 민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돈으로만 봤어요. 진짜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 노인분이 말씀하셨어요. 동철이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자식들이 언젠가는 깨달을 거라고, 그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하셨어요. 정말요? 네, 마지막까지 아들들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날부터 민수와 민호는 매주 사랑나눔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지만 점점 진심으로 하게 되었어요. 형,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사랑이 뭔지 말이야.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어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오실 수 없었거든요. 십부 사랑의 의미를 깨닫다. 동철 씨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민수와 민호는 매주 사랑나눔터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아저씨들, 오늘도 오셨네요. 단골 어르신 중 한 분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네, 할아버지. 오늘 특별한 메뉴 준비했어요. 민수가 밝게 대답했어요. 예전의 민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날 저녁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호가 말했어요. 형, 우리 애들이 변한 것 같아. 어떻게? 지훈이가 용돈을 모아서 어려운 친구 도와주더라고. 그리고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미영이도 그래.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계속 물어봐. 애들이 할아버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우리 때문이지. 우리가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으니까.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집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여보, 지훈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왔어요. 빨리 와주세요. 민수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민호도 함께 따라갔죠. 병원에 도착하니 지훈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고열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있었어요. 아빠. 응, 지훈아. 많이 아프지? 아빠,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지훈이의 말에 민수의 가슴이 찡했어요.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셔. 왜 할아버지를 잘 못해드렸어요? 15살 아들의 순수한 질문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빠가 바보였어. 할아버지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그날 밤 민수와 민호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어요. 6개월 만에 가는 성묘였어요. 아버지, 저희 왔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니 눈물이 저절로 났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슬프셨을지. 민호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이제 알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버지가 원하셨던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는데. 그때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두 형제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각자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김동철 기념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어요. 형, 이게 맞는 것 같아. 응, 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이야. 장학금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특히 부모를 잃고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을 돕기로 했죠. 첫 번째 장학금 전달식 날, 민수와 민호는 아이들을 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걸 보시면. 장학금을 받은 한 아이가 편지를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동철 할아버지처럼요. 그 편지를 읽으며 두 형제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날 밤 민수는 아들 지훈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훈아,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이제 알겠니? 네, 아빠. 할아버지는 돈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그래, 맞아. 아빠도 이제 할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지훈이의 말에 민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빠가 더 노력할게. 할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이 되도록. 1년 후 사랑 나눔터는 더 큰 곳으로 이전했어요. 민수와 민호가 후원금을 모아서 확장한 거였죠. 이제는 무료 급식뿐만 아니라 무료 진료,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어요.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는 동철 씨와 함께 거리에서 생활했던 박영수 씨도 있었어요. 동철이 형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정말요? 네, 아들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으니까요. 민수와 민호는 그제서야 진정한 평안을 얻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룬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두 형제는 아버지 산소를 다시 찾았어요. 아버지, 저희 이제 정말 알았어요.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늦었지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줄게요. 묘비에는 동철 씨가 남긴 마지막 말이 새겨져 있었어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받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와 두 형제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아버지가 이제 됐다,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5년이 지난 지금 민수와 민호는 여전히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들의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죠. 김동철 장학금을 받고 자란 아이들 중 일부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다른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동철 씨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돈은 없어지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너무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오늘 당장 안부 전화라도 드려보세요. 돈 이야기가 아닌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을 전해보세요. 김동철 씨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감사합니다.